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 문학사상 첫 문장이 가장 인상적인 소설 이상의 날개입니다. 이상의 작품 세계는 난해하기로 유명하지만 오히려 그 점이 이상이라는 작가에게 심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개가 이상의 자전적 소설이니 혹은 한국 모더니즘의 대표작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은 잠시 제쳐두고 싶네요. 제가 읽은 날개는 무력한 인간이 자신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나 세상 밖으로 도약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미 날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중학생 때 수행평가 과제가 이 작품의 요약이었고 그 무렵부터 초현실주의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었죠. 어른이 되어 그 잊혀졌던 꿈이 문득 아련히 생각나서 다시 이 책을 잡기도 했고 이젠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데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날개는 주인공의 세상 관찰기 같은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주인공 그는 인간 사회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햇볕조차 들지 않는 자기 방에서만 머무르고 할 일 없이 잠만 퍼질러 자는 무기력한 생활이 영위합니다. 주인공의 방은 아내의 방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주인공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만 몰래 아내의 방에 출입하여 아내의 물건들을 요모조모 뜯어봅니다. 은전, 돋보기, 거울 등 사물들의 기능에는 무관심한 데다 장난감 정도로 취급할 뿐입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소 독특한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중 내 어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내 방에서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나는 홍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내었을 경우에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는 이보다는 성가셨다.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을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될 수만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웠다. 생활이 스스로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다. 주인공은 빈대를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빈대라는 해충은 사람이나 짐승들로부터 희생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직자인 주인공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아내에게 비율부터 살아가는 꼴이 어쩐지 빈대를 연상케 하는 건 제 착각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인간 사회에 대한 혐오보다는 무능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더 역력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내내 아내에게 혼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도대체 본인이 자꾸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혹시 그 죄의식의 기저에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 기분을 10분 이해합니다. 주머니 사정이 궁한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더라도 우선 머릿속으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되고 누구보다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을 내적 귀인하게 됩니다. 다 내가 무능한 탓이라고 말이죠. 주인공은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보지 않았던 무척 순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손님을
말 그대로 손님으로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는 배려심까지 보여줍니다. 하루는 자신의 머리맡에 항상 은전을 두고 가는 아내의 행동에 돌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돈의 출처가 아내를 찾는 내객들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무슨 연유에서 그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아내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아내의 방에서 졸도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자신이 아내의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일찍이 아내의 방에서 자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건 정말 충격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행복에 겨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왜 아내를 방문하고 왜 돈을 쥐어주는지도 나름 결론 짓게 되었죠. 그들도 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 돈을 줬던 거라고 말이죠. 저리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주인공의 모습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주인공의 가정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아내가 한 달간 아달린을 아스피린으로 속이고 먹여온 사실에 주인공의 정신이 분열되는 장면은 날개를 처음 읽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 순간까지도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남아있던 최면제 전부를 한 입에 털어놓고 꼬박 하루를 산 중턱 벤치 위에 뻗은 후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공은 소설 내 표현대로 내 눈으로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내에게 몰매를 맞고 억울한 심경으로 집구석을 박차고 납니다. 정처 없이 그리고 의식도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거리며 살아가는 피곤한 삶에 찌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상은 좋으나 싫으나 개인은 사회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는 일과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마치 그 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무능력감이라는 심리적 측면에 집중하여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소설의 도입부를 잘 모르겠고 이 작품이 내포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고를 연장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문학을 더 이상 답이 정해져 있는 수능 언어 영역 문제 풀듯 읽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국 문학과 거리를 두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고로 문학을 읽는 재미란 내가 직접 의미를 발견하는 흥미로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날개의 가장 유명한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득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푹푹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